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북 풀뿌리 운동의 역사와 방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게 된 송민기입니다. 저는 성북구에서 주로 풀뿌리 운동을 해왔고요. 지금 현재는 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 인디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좀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현재 시점에서 문제의식을 던져보자.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2020년 한 해는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처음 겪는, 그래서 그동안 인류가 쌓아 올렸던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또는 자랑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한 해였다. 그래서 큰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큰 기회가 되기도 한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런 면에서 어쨌든 현재의식에서 우리 성북 풀뿌리 운동이 갖고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던져보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직관적인 방향을 좀 얘기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좀 먹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실천 과제를 좀 모색해보자.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우리는 무슨 운동을 할 것인가? 그런 실천 과제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북 풀뿌리 운동의 역사와 방향입니다. 그 순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들어가면이고요. 그 다음에 성북 지역 풀뿌리 운동이 일어나게 된 사회경제적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사회경제적인 배경을 토대로 성북에서 어떤 풀뿌리 운동이 이루어졌나, 어떤 풀뿌리 운동을 실천했나 하는 흐름을 좀 보겠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게 성북 풀뿌리 운동은 무엇을 했나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성북의 풀뿌리 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인 성북 지역 풀뿌리 운동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왜 제가 지금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말씀드리냐면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은 대한민국을 토건국가라고 개념 지우는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광복 이후에 압축적인 고도 성장을 이루어낸 사회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압축적인 고도 성장을 이루어낸 주체 중에 하나가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압축적인 고도 성장은 한편으로는 빈곤 탈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장군이 1961년 5.16 군사 정변을 일으키면서 첫 번째 주장했던 것이 빈곤 탈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 군사 독재 정권이었습니다. 그 군사 독재 정권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 이어졌던 것이고 그 고도 성장의 그림자였던 사회 양극화, 이 문제가 장장 70년간 우리 사회에 퇴적돼서 나타났던 그런 논리가 바로 토건국가라는 개념입니다. 이 토건국가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성수대교 붕괴 사건과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꼽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러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으로 종식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야말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의 교훈을
하나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토건국가의 논리를 압축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이렇습니다. 경제 성장에 기여한 것이 가장 큰 사회적인 기여이다. 그래서 흔히들 재벌에게 면죄부를 주는 그런 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이 된다면, 돈만 된다면, 빈곤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면죄부를 줄 수 있다. 그 어떠한 범죄도 면죄부를 줄 수 있다. 이것이 토건국가 개념입니다. 요즘은 토건국가라는 개념을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는 여기서 말씀드리면 또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그 점은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안전을 무시한 채 밀어붙여서 벌어진 사건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다. 그러면 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도대체 성북 지역의 풀뿌리 활동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현장은 정말 비명과 절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런 현장에서 붕괴하기 직전에 백화점 경영진은 고객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먼저 대피했다고 합니다. 한국전쟁 때 한강대교를 폭파하고 서울을 떠난 이승만 정부와 묘하게도 오마주 되는 게 씁쓸합니다. 상품백화점이 붕괴된 원인에는 불법 설계 변경과 가사용 허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불법 설계 변경과 가사용 허가를 승인해준 서초구청 도시정비국장이 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으로 검거되는 그 당시에는 성북구청 도시정비국장으로 자리를 옮겨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동서문동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불법 증축과 관련된 뇌물을 받고 눈 감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죄들이, 너무나 많은 여죄들이 들통날까 봐 도피하고 있다가 검거된 사건입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삼풍백화점 발생 원인에 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도시정비국, 그 다음에 건축사 사무소의 감리 부실, 그리고 그에 따른 매장 증설, 그 건설회사의 부실 시공,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그런 것이 총체적으로 작용해서 삼풍백화점이 붕괴됐는지 저 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승구 서초구청 전 도시정비국장이 성북구청 도시정비국장으로 옮겨와서 그가 한 동서문동 재개발조합이 건축한 재개발 아파트, 그 아파트가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도남동 한신 아파트입니다. 그 한신 아파트가 10년간 준공검사를 못 받아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는데요. 단순하게 재산권 행사만 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부실 공사가 그 밑자락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한신 아파트는 삼풍백화점처럼 언제 어느 날 붕괴될지 모르는 붕괴 위험을 가지고 있는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만다행으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신 아파트는 부실 시공이 보완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만약에 동서문동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남동 한신 아파트에서 붕괴 사건이 일어났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런 토건국가 재개발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진행이 됐는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가난의 시대라고 하는 책은 2012년도에 최인기 선생님이 쓴 책인데요. 이 최인기 선생님은 80년대부터 오랫동안 도시빈민운동을 해오셨던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지은 책인데요. 자, 내용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아마도 8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 당시 80년대에 노태우 정권이 외친 200만 호 건설, 한국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세운 200만 호 건설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단군 일의 최고의 호황을 겪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군 일의 최고의 호황이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군 일의 최고의 호황과 지금 현재 2020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이 홍역처럼 앓고 있는 집값 문제는 과연 어떻게 연결돼 있을까요? 그 문제까지 짚진 못하겠지만 이 200만 호 건설과 관련된 재개발, 재건축이 어떻게 우리 서민 생계를 그리고 성북의 서민들을 울렸는지, 그리고 그것을 배경으로 성북에서는 어떤 풀뿌리 운동을 전개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서문동 재개발 조합 이렇게 나옵니다. 뇌물 받고 삼풍백화점의 불법 증축을 눈감아준 서초구청의 이승구 전 도시정비국장이 참사 직후에 도피했다가 검거됐다는 뉴스를 방금 전에 봤습니다. 이 사람이 이승구가 성북구청 도시정비국장으로 옮겨와서 재직 중에 동서문동 재개발 조합장으로부터 또 뇌물을 받고 불법 증축을 허가해 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결국 검거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최인기 선생님의 가난의 시대 책 내용의 일부입니다. 1988년 4월에 동서문동 재개발조합 세입자 대책위원회는 약 1,300명이 모여서 서울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도남동 세대의 부위원장이었던 정상률 씨는 같은 동네 세입자였던 권영춘 씨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새 들어 사는 집에 가옥주가 행패를 부리니 도와달라, 이런 내용의 전화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세입자 한 명과 황급하게 권 씨의 집에 달려가 보니 가옥주 신광선 씨가 만취된 상태에서 갑자기 식칼을 빼들고 세대의 부위원장이었던 정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결국은 세대의 부위원장이었던 정 씨는 사망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 이 재개발 조합은 사업이 몇 년간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세한 가옥주와 세입자 간의 문제는 원한을 가진 개인 간에 돈 때문에 생긴 그런 단순한 사건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세한 가옥주와 세입자 간의 필연적인 갈등이 내재돼 있었는데 그 저변에는 재개발 지역의 투기 바람을 일으키는 정부, 그 당시 노태우 정부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회사, 그 다음에 소위 떴다방이라고 하는 투기꾼들이 결탁해서 만들어낸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 도남동 살인테러 규탄 집회를 열고 이 살인테러를 사주한
조합장과 조직폭력단 전원을 구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인 테러를 자행한 조직폭력단이 구속되고 재개발 조합장이 구속되고 그 이후에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구청장과 조합장이 약속을 했으면 동서문동 재개발 아파트는 이제 별탈 없이 잘 마무리되었어야 되겠죠. 과연 그랬을까요? 그렇게 말 많고 탈 많았던 동서문동 재개발 조합이 건설한 재개발 아파트가 현재 도남동 한신한진 아파트입니다. 이 한신한진 아파트가 완공되고 입주할 때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공중파 뉴스 그리고 대한민국의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일간지는 보도를 했습니다. 사진에 보다시피 저 뒤편에 멀리 보이는 산이 북한산입니다. 그 북한산을 병풍처럼 가로막고 있는 아파트. 도남동 한신한진 아파트가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파트 건축이 저렇게 병풍처럼 스카이라인을 가려도 되는 전혀 제약받지 않고 준공검사가 통과되고 또 불법 증축이 용인되고 그러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불법 증축과 불법 사용을 승인해준 이승구 전 서초구청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전 성북구청 도시정비국장 같은 사람이 이승구 뿐이었겠습니까? 수도 없는 이승구. 그리고 그 이승구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건설회사. 그리고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노태우 정부의 재개발 정책. 그것은 바로 이명박으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자, 간단한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한신한진 아파트 입주 10년 만에 준공,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기사의 상세한 내용은 제가 좀 생략했습니다. 주요 내용만 보면 이렇습니다. 동서문동과 도남 이동에 위치한 한신한진 아파트는 동서문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지난 73년에 구역 지정, 그리고 86년에 사업 시행 인가, 구역 지정되고 13년 만에 사업 시행 인가가 됐습니다. 이 이유는 73년에 구역 지정은 됐지만 73년에는 수익성이 없어서, 건설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수익성이 없어서 사업 시행을 추진 안 했던 겁니다. 재개발 조합이 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 거지만 그 뒷면에는 재개발 조합과 결합되어 있는 시공사가, 즉 건설 회사가 수익성이 있으면 사업 시행 인가를 추진하는 거고 수익성이 없으면 안 하는 건데요. 결국은 86년에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사업 시행 인가를 추진했던 거죠. 그런데 마침 노태우 정부에서 1988년도에 수도권 200만 호 건설 정책을 발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서문동 재개발 주택조합 입장에서는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거죠.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88년도 노태우 정부에서 시행한 200만 호 주택건설 정책으로 인해서 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바로 1991년도에 착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년 만인 95년 6월에 입주를 시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일어난 게 1995년 6월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일어나던 그 시점에 입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묘한 연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사업 시행 인가의 내용대로 공사를 하지 않아서 성북구로부터 사용 검사를 득하지 못하고 불법 입주했다. 삼풍백화점 때문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때문에 성북구청으로부터 사용 검사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불법 입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성북구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그 이후에 보완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95년에 입주를 시작한 사람들이 10년 만에 2006년 1월 4일자입니다. 이게 준공검사를 득한 게 2005년 12월 연말입니다. 그러니까 만 10년 반 만에 준공검사를 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정말 기구한 사연을 안고 있는 현장이 현재 도남동 한신아파트인 것입니다. 자, 그동안 동서문동 재개발 아파트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연유한 토건국가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토건국가 개념이 성북 지역에 미친 사회경제적 배경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외환위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97년에 겪은 외환위기는 우리 서민들에게는 실업과 가족 해체라는 비극을 안겨준 사건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려서 별거를 선택하고 결국은 그 잠시 헤어져 있자는 그 별거가 결국은 가족 해체로 이어지는 이런 집단적인 사건이, 집단적인 현상이 일어난 게 외환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멘트처럼 못 사는 사람들의 이혼이 늘고 보호시설에 맡겨진 아이들도 많아지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에 속칭 고아원이 대한민국의 고아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아들 중에 일부는 해외로 입양되었습니다. 그게 한국 사회의 원천적인 비극처럼 외국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적인 고도성장을 통해서 이제 배고픔은 해결됐다고 하는 한국에서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런 비극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외환위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돌반지, 금 모으기 이런 얘기 많이 봤는데요. 아기 돌반지로 경제를 살립시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 미루는 IMF 커플 는다. IMF 때 실질적인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결혼식은 치를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런 기사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에 다시는 동서문동 재개발 아파트 같은 그런 속칭 돈 놓고 돈 먹는다고 하는 그런 재개발 투기 바람은 이제는 더 이상 없어져야 될 것 같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은 재개발 열풍이 다시 불어옵니다. 속칭 외환위기 3년 만에 외환위기를 졸업했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김대중 정부의 선언 직후에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이명박에 의해서 다시 재현됩니다. 그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인터뷰 기사 보셨죠? 강북 지역의 자립형 사립고를 3개를 만들겠다. 그 첫 번째가 은평 뉴타운에 있는 자립형 사립고다. 지금 현재 하나고등학교입니다. 기름 뉴타운에도
하나고등학교 같은 자립형 사립고를 하나 더 만들겠다고 하는 공약이었습니다. 속칭 개천에서 용나게 하겠다, 이런 정책인데요. 그러면 정말 개천에서 용나게 하기 위해서 이명박이 이런 공약을 내세웠느냐? 아닙니다. 개천에서 용나게 하겠다고 하는 논리로 기름 뉴타운의 집값을 올리겠다. 그리고 그 기름 뉴타운을 장이 뉴타운에 또 복제하겠다. 그래서 2008년 총선에 장이 뉴타운 열풍이 불었던 겁니다. 2006년에 이명박이 서울시장 시절에 자립형 사립고 공약으로 기름 뉴타운을 띄우고 2007년 12월에 이명박이 대통령 당선자가 돼서 2008년 4월 선거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치르는 총선이었지 않습니까? 그 총선에서 이명박의 뉴타운 정책을 바로 이어받아서 장이동 뉴타운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공약들을 여야를 막론하고 외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2008년 금융위기가 또 찾아오죠. 그래서 장이 뉴타운은 스톱되게 됩니다. 그렇게 정지했던 장이 뉴타운이 근 10년 만에 다시 열풍을 몰고 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시점에 대한민국 집값 열풍이 또 불고 있는 겁니다. 이명박 뉴타운 재개발이 대한민국에서 불러온 참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참사가 용산 참사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명박 정부에서 뉴타운 정책을 처음 시행했고, 그래서 그것을 이명박의 별명처럼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다 보니 용산 참사가 벌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용산 참사를 일으킬 수도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준 게 흔히 도촉법이라고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 특별법을 만든 것이 노무현 참여정부이고요. 그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용산 참사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기고야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런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을까요? 예견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본인들은 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집값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지금 워낙 핫 이슈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너무 길게 말씀드리면 마치 집값 정책을 다루는 시간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오늘의 본론인 성북 풀뿌리 운동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북구는 재개발 열풍에 휩싸인 지역인데요. 서울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가장 많은 자치구입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재개발, 재건축 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전체가 약 500개 정도 재개발, 재건축 지구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성북구가 한 15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화면의 우측 하단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스카이 아파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정릉에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저 아파트가 50년 만에 철거됐습니다. 약 40년쯤 지나서부터는 거의 사람이 살지 않았고요. 한 45년쯤 지나서부터는 소위 얘기하는 비행 청소년들이 아지트로 전락해서 가스 흡입도 하고 몰래 잠을 자다가 불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슬럼화된다고 굉장히 불안해했고요. 게다가 저 건물이 위험 등급 D등급으로 진단이 되고 나서부터는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에 휩싸여 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몇 년 전에 저 건물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그 빌라 단지가 건축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저것처럼 성북구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재개발 재건축의 열풍을 겪었던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런 사회경제적 배경을 토대로 어떻게 성북 지역에서는 풀뿌리 운동을 전개했는지, 어떻게 실천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대에) 시작된 공급방 운동을 비롯해서 협동조합, 자활센터 등등등 이런 소위 도시빈민운동, 그리고 도시빈민운동과 연결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 1980년대, 90년대 지역에서 활발한 운동을 했고요. 그 중에 한 장면이 아까 보았던 1988년도에 그 동소문동 재개발 아파트 세입자 대책위원회 싸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회경제적 배경 두 번째 말씀드린 외환위기 사태를 겪으면서는 가장 큰 이슈가 뭐니 해도 실업극복 국민운동이었습니다. 외환위기로 인해서 아까는 이제 가족 해체 내용을 좀 봤었는데요. 가족 해체의 원인도 결국은 일자리였거든요.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그 부도난 회사에서 쏟아져 나온 실업자들, 그 다음에 회사 경영이 어렵다고 구조조정해서 멀쩡히 일하던 일자리에서 또 잘리고, 그 다음에 더 심각했던 것은 그 당시에 오히려 외환위기로 인해서 더 잘 나가던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지금 이대로를 외치던 일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민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지금 이대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다수인 그런 세상이 오히려 자기들에게는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은 오히려 좀 흔히 얘기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좀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짓을 했냐면은 그런 회사들조차도 직원들을 구조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이 그런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압축적인 고도성장을 하면서 매년 경제가 성장을 했는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곤두박질 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엔 평생 직장이란 말이 유행이었는데요. 한 번 회사에 들어가면 정년 퇴직할 때까지 그 회사를 다닌다. 이게 아주 상식처럼 돼 있었는데요. 이제 그 상식이 깨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에 돈은 없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지금처럼 긴급재난지원금도 줄 수 없고, 결국은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다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세입자 대책 운동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다 모아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하는 소위 최소한의 복지 안전망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그 다음에 현재 긴급한 사태로 인해서 실업을 당한 분들은 다시 재취업을 하면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나이가 들어서 또는 다쳐서 또는 치유하기 어려운 병에 들어서 일할 수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국기법에서 얘기하는 소위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가 이들에게도 최소한의 생존권은 보장해 줘야 된다고 해서 만든 법이 국기법인데요. 그 국기법 제정 운동에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 이후에는 주로 2016년, 2017년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에 저항하면서 싸운 것을 우리가 촛불항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촛불항쟁의 시작이 2006년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북에서는 평등교육 실현 성북연대, 아까 이명박이 시장 시절에 발표했던 기름 뉴타운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강북에도 개천에 용나는 그런 일을 만들겠다고.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땅값을, 집값을 올리겠다고 하는 정책에 반대해서 평등교육 실현 성북연대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거복지 대책, 광우병 대책위 이런 싸움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울에 유난히 많은 게 사립학교들입니다. 중고등학교 사립학교가 서울에 유난히 많은데요. 일제강점기부터 소위 애국개몽운동 또는 실력 양성운동 등등등으로 민간인 또는 독재가가 학교를 많이 만들었는데요. 그게 이제 속칭 사립학교입니다. 그래서 1950년대까지는 이 사립학교가 국가가 가난한, 국가가 재정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공교육을 대신하는 그런 큰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인적 자원이, 인재가 유일한 재산이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소위 인재로서, 엘리트로서 이 사립학교가 인재 양성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로는 공교육이 자리를 잡으면서 소위 사립학교도 이제는 사립학교의 재정이 아니고 국가의 재정으로 운영되게 되는 시대로 변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들은 자기 땅에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지어서 운영은 국가의 재정으로 하지만 사유재산이다 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서 소위 학교를 사유화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99%를 공교육 정부 재정으로 운영하면서 그 운영권은 정말 악덕 기업 못지않은 그런 횡포를 부리는 일이 많았는데요. 그런 사립학교 정상화 운동이 성북에서는 꽤 중요한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서부터는 세월호 참사에 대응하는 그런 싸움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2014년에 6.4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2014년 4월 16일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그 당시 서울시장 후보 중에서는 정몽준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박원순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성북구에서도 그 당시
김영배 구청장이 재선에 도전하고 있었는데요. 당선 가능성 없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으로 나서서 소위 민주진보교육감이라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던 지금 현재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도 당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된다. 교육도 도시도 오로지 돈벌이로만 안전은 뒷전이고 그런 나라를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 그런 국민적인 여망이 반영된 선거가 2014년 6.4 지방선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박원순 시장도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고요. 김영배 구청장도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당선 가능성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아슬아슬하게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 김영배 구청장, 조희연 교육감 물론 그분들뿐만 아니고 서울시의 그 당시 민주당으로 당선됐던 20여 개 구청장들이 한 목소리로 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시장이다. 세월호 교육감이다. 세월호 구청장이다. 세월호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다. 세월호가 얘기하는 과제, 그 당시도 적폐청산이었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 안전한 나라를 좀 만들자.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도 참 많다. 거기에 앞장서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세월호의 사주였던 세무, 그 세무의 또 원주인인 구원파, 유병언과 구원파에 대한 내막을 속속들이 들춰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방송에서는요, 공중파와 종편을 막론하고 정말 생중계하듯이 구원파와 유병언의 비리에 대해서 들춰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는 구원파와 유병언 같은 비리 원흉들은 정말 악덕업자는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는 사회가 될 것처럼, 그럴 것처럼 외쳐댔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인데요. 박근혜가 역사까지 날조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저희는 역사를 만드는 것은 국민이다. 역사 교과서만 새로 쓴다고 나라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역사 교과서를 새로 쓰려고 하는 그 당시 박근혜는 대한민국을 날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것을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싸웠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그 다음에 몇 가지가 겹쳐서 결국은 박근혜는 탄핵되었습니다. 그 박근혜 탄핵에 풀뿌리 민중들은 큰 역할을 했고요. 성북의 풀뿌리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과 성북의 주민들도 이 여망을 함께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요. 풀뿌리 운동은 이렇게 소위 시민 불복종 운동, 저항 운동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소위 사회혁신 정책이라고 하는 박원순 시장이 2011년에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고 2010년 소위 민선 5기 때 그 당시 민주적인 구청장들이 서울에서 대거 당선되고 게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선되고 민주진보교육감을 외치던 조희연 교육감도 당선되고
서울에서는 또 민선 5기보다 더 많은 구청장들이 당선되고 이러면서 사회혁신 정책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혁신 정책에 서울 지역 풀뿌리들은 대거 참여하게 됩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교육감, 그 다음에 서울의 20여 개 구청장 당선에 기여했던 풀뿌리운동 진영의 사람들도 또 많이 지방정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회혁신 정책은 정말 봇물 쏟아지듯이, 봇물 터지듯이, 물밀듯이 일어납니다. 이 시민 없는 시민운동, 이 시민 없는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이 사회혁신운동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뭐 다 아실 텐데요. 여기서 뭐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 사회혁신운동의 그 동력이 되었고요.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2010년 민선 5기부터 다양한 그런 사회혁신 프로그램들이 또 사회혁신 정책들이 추진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누구 말대로 등장하고 진출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풀뿌리 자치운동, 뭐 협치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런 풀뿌리 운동과 또 사회혁신 정책에 참여한 이 풀뿌리 운동의 흐름은 과연 어떤 역할을 했을까? 저는 좀 두 가지로 보고 싶은데요. 이거는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동안 2010년 이후에 풀뿌리는 너무 중산층 시민운동에 좀 치중했다. 민중운동은 좀 소홀히 했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사회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국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2020년을 겪으면서 정말 그동안 서울의 풀뿌리 운동은, 성북의 풀뿌리 운동은 지나치게 중산층 시민운동에 치중했다. 그리고 80년대, 90년대에 치열했던 도시빈민운동, 소위 민중운동은 매우 소홀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에는 또 이런 반성에는 저의 활동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며칠간 좀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10여 년 동안 해왔던 성북에서의 지역 풀뿌리 운동이 그 기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다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이라도 지난 10여 년간의 운동을 제대로 정리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것만이 우리의 도리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뭐 같은 얘기인데요. 중산층 시민운동에 치중하다 보니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지난 11월 27일 날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그 다음에 몇 개의 단체들이 같이 공동으로 주관했던 서울의 마을혁신 10년 돌아보기 포럼이라고 하는 포럼이 있었는데요. 그 포럼의 발제자가 한 얘기입니다. 협력적인 민관 거버넌스가 수평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외부에 활발한 시민력이 있어야 된다. 활발한 시민운동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협력적인 민관 거버넌스에 참여한 시민은 따로 있고 이 거버넌스 밖에 활발한 시민력, 활발한 시민운동을 하는 시민은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과연 어떻습니까? 같은 사람들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사회혁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어하고 또 한편으로는 거버넌스 밖에서 활발한 시민운동도 하고자 합니다.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시대가 한국 사회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산층의 시민운동과 풀뿌리 필수 노동자가 새로운 풀뿌리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산층 시민운동에 너무 치중했다. 그리고 우리는 민중운동에 소홀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소홀했던 민중운동이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는 풀뿌리 필수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요양보호사,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 배달노동자, 그리고 여기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노동자들. 성북구는 특별히 봉제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따지고 보면 80년대, 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전형적인 도시 빈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빈민들이 달동네에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빈민이라고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토건국가 논리로 밀어붙인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이 도시 빈민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눈에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사회 민낯을 드러낸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코로나 시대라는 그 창을 통해서 다시 등장한 겁니다. 다시 우리 눈에 보이게 된 겁니다. 요양보호사,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 배달노동자 이들만 해도 성북구에만 10,000명이 넘습니다. 성북구 인구가 지금 많은 부침을 거쳐서 현재는 대략 45만 명쯤 되는데요. 그 중에 배달노동자까지가 10,000명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통계가 한 5년쯤 된 통계 같은데요. 성북구에 아직도 봉제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5,000명이 넘습니다. 여기에 흔히 얘기하는 앵그리맘, 세월호 참사 때 이제는 더 이상 교육이 이래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안전은 보장되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외치면서 나온 분들이 앵그리맘입니다. 아마 앵그리맘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모이면 성북구 주민의 한 10%는 됩니다. 성북구 45만 주민 중에 한 10만 명쯤이 우리가 새롭게 풀뿌리 운동을 해야 될 주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영상은 나중에 좀 시간들 되시면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노동 계급이 어떻게 분화 양극화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분석을 한 사람이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미국의 코로나 현상을 보면서 나름대로 분석한 건데요. 이 노동자가 이렇게 4개의 계층으로 분화된다고 합니다. 원격 근로가 가능한 전문직 노동자. 두 번째, 의사, 경찰 등 실직 위험은 없지만 감염 위험이 매우 높은 노동에 노출된 노동자. 저는 여기서 교사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임금을 못 받고 실직 위험에 처한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과 특별히 한국의 특성으로 보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이 지금 이 임금 못 받고 실직 위험에 빠진 노동자들과 사실 처지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 취약계층입니다. 기존의 국기법의 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등등등. 그 다음에 요즘 노숙인들 중에 공공병원 코로나 병상으로 차출되어서 강제로 퇴원 조치당하는 그런 노숙인들 얘기가 그 뉴스에 여러 번 나왔는데요. 바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을에서 생활하는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아동, 청소년, 전업주부, 노인. 이분들이 생애 주기별로 봐서는 마을의 주인공입니다. 마을에서 생활하는 주인공입니다. 아동, 청소년 기간을 마치고 청년들은 대부분 마을을 떠납니다. 마을에서는 집에 와서는 잠만 잡니다. 주로 생활은 일터에 나가서 합니다. 주로 생활은 대학교에 가서 합니다. 주로 생활은 취준생으로 학원에 가서 합니다. 전업주부는 주로 마을에서 생활을 하죠.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에서 지내는 시간이 긴, 자기의 생활 시간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마을에서 보내는 주인공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에서 일하는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아동, 청소년은 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마을에서 일하는 주인공은 필수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양보호사,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 배달노동자, 성북구로 따지면 봉제노동자. 이분들이 마을에서 일하는 주인공입니다. 세 번째, 그럼 마을의 지배자는 누구일까요? 여전히 토건 세력입니다. 토건 세력은 마을의 지배자로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하면 집값을 올릴까? 이 집값 올려서 자본으로 지배할까? 이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는 권위주의 행정도 마을의 지배자였습니다. 지금은 소위 행정은 마을의 지배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행정이 마을의 주인공일까요? 또는 마을의 지배자를 견제하고 있을까요?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혁신 정책에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풀뿌리 운동과 결합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길일지 판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은 마을에서 무엇인가,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논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마을의 약자는 누구일까요? 도시 빈민입니다. 필수노동자를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등등 이분들이 도시 빈민입니다. 이 도시 빈민들이야말로 마을의 가장 큰 약자입니다. 마을에서 목소리가 가장 작은 그런 약자들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사라졌던 도시 빈민의 목소리가 다시 필수노동자로 다시 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필수노동자와 함께 우리 소위 마을에 살기 좋은, 살만한 그런 마을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마을에서 민주공화국 만들기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마을에서 적폐청산하기, 마을에서 민주공화국 만들기 결합해야 됩니다. 2016년, 2017년 촛불항쟁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과제로 세웠습니다. 적폐청산, 민주공화국. 그런데 이 적폐청산과 민주공화국을 국가 차원에서, 전국 차원에서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 마을에서 실질적인 적폐청산과 민주공화국을 만들기를 해야 국가 차원에서 적폐청산과 민주공화국이 가능하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시대에 드러난 막성장의 민낯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토건 국가가 수익성이 나는 방향으로 마구잡이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세상을 제대로 재구성해야 됩니다. 기존 세상대로, 적폐인 세상대로 계속 가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아까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에서 생활의 주인공이 누구냐, 마을에서 일하는 주인공이 누구냐, 이제 자기 목소리를 같이 내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의 주인공과 일하는 주인공들이. 그러면 이 생활의 주인공과 일하는 주인공들이 토건 국가에 기반한 적폐를 청산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좀 들고 싶은데요. 사랑제일교회입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장위 뉴타운 중에 장위 19역에서 소위 감정가 82억을 받았는데 560억을 보상해 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협상안으로 나온 게 150억입니다. 이 협상안을 장위 19역 조합원들이 거부했습니다.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입은 피해가 막심한데 거기에 또 보상금을 얹어달라? 이거 용납하기 어려운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며칠 전에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포크레인과 소방차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의 성질을 지키겠다고. 자기들의 성질을 지키겠다고 교회의 교인들이 포크레인과 소방차를 구입한다. 40m 사다리차를 갖춘 소방차를 구입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성북구청과 서울시청은 얘기합니다. 사랑제일교회는 법대로 하면 된다고. 여기서 얘기하는 법은 장위 19역 재개발조합과 이 장위 19역 재개발조합이 명도소송에 이기면서 소위 철거 용역에 맡긴 집달관입니다. 법원 집달관을 통해서 철거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사랑제일교회가 자기 교인들을 동원해서 막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생활의 주인공들입니다. 아동, 청소년, 전업주부,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위동에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장위동은 사랑제일교회, 19역은 특히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철거되어 있습니다. 허벌판과 같습니다. 그 19역 바로 밖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의 생활 주인공들은 오늘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에서 일하는 주인공들, 요양보호사, 경비노동자, 배달노동자, 장위 19역 주변에서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장위 19역 바로 길 건너에 있는 가정에 파견되어서 요양보호 활동을 해야 되는 요양보호사는 불안해서 출근하기 싫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출근해야만 합니다. 왜? 이게 코로나 시대를 지금 살아내고 있는 우리 필수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이분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청과 시청은 법대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대로만 지키다 보면 어느 세월에 해결될지 모릅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중앙정부가 나서라고 우리 시민들이 외쳐야 됩니다. 1988년도에 도남동 재개발조합 구역에 살던 세입자 1,300명이 외쳤던 것처럼 사랑제일교회 인근 장유동, 석관동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들이 외쳐야 됩니다. 이미 외치고 있습니다. 듣지 않고 있는 거죠. 좀 더 힘차게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의 적폐를 하나라도 걷어내고 마을의 민주공화국을 만드는데 한 발이라도 나아가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저는 풀뿌리 정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북의 풀뿌리 당을 만들어서 풀뿌리 운동에 기반한 풀뿌리 당입니다. 풀뿌리 당을 만들어서 지역사회 시민에 의한, 지역사회 시민을 위한, 지역사회 시민의 정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국민의힘에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풀뿌리들이 직접 이제는 정치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그 정치에만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풀뿌리 시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풀뿌리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풀뿌리 운동을 힘차게 전개하고 그 기반 위에서 풀뿌리 정치까지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적폐청산과 마을 만들기, 마을공화국 만들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방금 사랑제일교회 예를 들었는데요. 저는 마을에서 특히 해야 될 일이 사이비 종교 해방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억눌린 자들이 울분에 못 이겨서 울고 있을 때, 비탄에 빠져 있을 때 파고드는 게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은 사이비 종교 교인들을 그루밍합니다. 자기 말을 듣게 합니다. 지금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도 여러 명 있습니다. 그분들과 얘기해보면 이 그루밍 효과를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동안 우리가 종교 문제는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복잡하니까요. 저도 그동안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비겁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풀뿌리 운동이 종교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금기로 삼았던 것을 비겁했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피했던 겁니다. 2월 달에 신천지발 대구 감염 사태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사이비 종교가 국가적 재난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를 어떻게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지 우리 목도했습니다. 지금 여러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약 300만 명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신천지 예수교 교인이 20만이었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300만이 결코 과장된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300만 사이비 종교 교인 중에 299만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10,000명도 채 안 되는 이 사이비 종교의 핵심 멤버들 또는 교주들이 그루밍으로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희망이 없는, 나의 삶이 기대가 안 되는 이런 비탄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정말 허황된 논리로 장악하고 결국은 그렇게 장악한 신도들을 착취해서 부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 해방 운동에 정말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성 강화, 민간 위탁 개혁 이렇게 해놨는데요. 지금 현재 성북구에서는 정릉복지관 공공성 강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국가가 하는 법정 사업입니다. 이 국가가 추진하는 법정 사업을 국가만의 힘으로 공무원 총원제라는 제약 때문에 전문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인정돼서 추진하는 방식이 행정사무 민간위탁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사무 민간위탁은 근본적으로 공공재인 것입니다. 이 공공재를 사유화하고 있는 행태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회복지계에 너무 만연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진각복지재단에 의한 성북 노인복지관, 월곡복지관의 농단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단호하게 싸워서 완벽한 해결은 아니지만 절반의 해결은 했습니다. 그런데 또 정릉복지관에서 재발한 것입니다. 방식은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관을 민간위탁하는 복지재단이 자기들의 사유재산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필수노동자, 마을에 일하는 주인공들입니다. 그들이 안정된 노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싸워야 됩니다. 올해 강북구 우이동에서는 최희석 경비노동자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민의 갑질에 견디다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주민 갑질 또는 제도의 허점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필수 노동자가 많습니다. 지금 K방역을 세계적인 성공 사례라고 자랑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K방역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진과 연구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K방역은 의료진들, 의사와 간호사들의 열정에 또는 그 의료진들의 열정을 갈아 넣어서 만든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자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치매 국가 책임제인데요. 요양보호사들의 현실을 보면 요양보호사들의 열정을 갈아 넣은 치매 국가 책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치매 국가 책임제에는 요양보호사들의 열정이 그 밑에 깔려 있다. 언제까지 열정을 갈아 넣어야 됩니까? 갈아 넣은 열정에는 보람이 없습니다. 소진만 있을 뿐입니다. 보람이 없다면, 그 보람이 재생산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꺼져버릴 것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열정이 보람과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건 세력에 의한 마을 파괴 저지 운동.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거일 건데요. 그러나 재개발과 관련돼서는 또 다른 얘기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만 해도 정말 또 3박 4일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생략하는 걸로 하고요. 미투, 성착취, 교육개혁,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권력, 민주통제운동, 기후위기 행동,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운동 등등등 정말 많은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너무 방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주제들이라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 1번부터 11번까지 제가 적어놨는데 이 순서는 절대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제가 적다 보니 임의로 순서를 매긴 거고요. 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여기에 적시한 11가지조차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11가지만 되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20가지, 30가지, 50가지,
100가지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의 관심 분야별로 집중해서 열심히 싸우자. 그리고 긴밀하게 연대하자. 사이비 종교 해방 운동에 집중하는 분들은 집중하시고, 필수 노동자 노동권 쟁취 운동에 집중하시는 분들 하시고, 그러다가 필요할 때는 또 연대하자.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북 풀뿌리 운동에 임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원칙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낡은 생각을 버리고 거듭나야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낡은 생각은 코로나 이전의 생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인류의 민낯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제 인류는 모든 것을 재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기후위기 행동의 스웨덴 청소년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성세대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 나이는 성숙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은 미성숙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선입견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대멸종의 시점에 와 있는데 왜 전부 돈과 끝없는 경제 성장에 대해서만 얘기하느냐. 이제는 돈과 경제 성장의 신화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툰베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기성세대는 성숙하지 못하다는 걸 좀 반성하고 이제부터라도 인류의 민낯이 드러난 지금부터라도 좀 공부 좀 하고 제대로 실천하자. 그게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이어지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2016년, 2017년 촛불항쟁 때 우리가 그런 평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촛불 집회를 기존 운동조직과 운동가들이 주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촛불 시민을 쫓아가기도 급급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운동에서는, 새로운 풀뿌리 운동에서는 기성의 시민사회단체, 기성의 풀뿌리 조직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별로 없다. 오히려 뭐가 가능하냐? 운동 경험을 살려서, 그동안의 운동 경험을 살려서 새로운 운동을 벌일 수 있게 판이라도 까는 것. 그게 최대치다. 최소치는 새로운 운동을 기존의 논리대로, 새로운 운동을 재단하지 말자. 가로막지 말자. 가로막는 순간 기존의 운동이 적폐가 된다. 이걸 좀 명심해야 된다. 이건 저에게도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열심히 싸웁시다. 감사합니다.